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변압기 하기 전에 전자유도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자유도. 그리고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라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코일 있잖아요. 속이 비어있는 이런 코일을 놓고요. 뭐 지금은 이거 실험해보는 게 간단해.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전류계 암페어계를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자석을 막대 자석 있잖아요. N극, S극 이 자석을요 여기다가 멀리 놓고 있다가 이걸 딱 놔요. 그럼 여기로 쑥 관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통을 하는 동안에 보면 이 전류계가 움직여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를 관통하는 자속이 없다가 얘가 여기를 관통을 하면서 자속에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코일에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변화가 생긴다고요. 자속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dt분의 d 파이 이제 자속. 그래서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압이 나타난다. 기전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전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기전력이 나타나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여기 이 코일을. 그러니까 이 전류계가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제 집어 넣을 때하고 뺄 때하고는 전류계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기전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N극을 집어넣을 때는 N극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N극을 집어넣을 때는 아까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에 전류 흐른다고 그랬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N극이 들어오는 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발생해요. N극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쑥 들어오면 그걸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이쪽이 무슨 극이 돼야만 돼요? N극이 돼야만 N극이 오는 걸 이게 N극이 발생을 하면서 오는 N극을 밀어내려고 하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럼 이쪽에 N극이 되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위에가 N극이 되니까. 물론 아래쪽은 S극이 되겠죠, 그때는. 근데 거꾸로 집어넣었던 N극을 잡아 빼잖아요? 그럼 N극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N극이 또 못 도망가게 하는 쪽으로, 즉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N극이 도망가는데 못 도망가게 하려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요? S극이 돼야죠. 그래야 도망가는 N극을 S극이 막 땡길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그러면 이제 전류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이렇게 돌았다가 반대로 돌았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류예요, 교류예요? 발생되는 전기가 교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전자유도라고 그래요. 왜 변압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전자유도 또는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변압기를 할 거고 그 변압기의 이제 첫 번째 변압기의 첫 번째 내용이 일단은 이제 권수비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뭐 제목은 권수비라고 놨는데 권수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겁니다. 권수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호로 이제 A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변압기. 자,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철심이 있어요.
전자해도 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일정에 가면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전자기하학 할 때 좀 자세히 다뤄야 돼요. 전자기하학에서. 뭐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뭐 자세히 하고 이걸 하면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철심이 있고, 요 철심에는, 철심에도 이제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을 감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코일이 잔뜩 감아져 있겠죠. 이쪽에 권수를 이제 실제로 감은 수요. 턴 감은 수를 뭐 N1이라고 한번 해보죠. N1. 그다음에 2차에도 똑같이 권을 해서 이제 N2 2차 측에 이제 권선을 감아요. 그리고 1차 측에다가 1차에다가 이제 교류를 입력을 합니다. 네, 교류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입력을 해요. 1차 전압이에요. 그러면 이 교류니까요. 교류가 그러면 전류 방향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전류가 이제 여기로 흘러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걸, 자, 주기적으로 이게 변하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걸 이 코일이 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역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넣으면, V1이라는 교류 전압을 넣으면 이 코일 자체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V1의 방향을 요렇게 잡아볼게요. 이쪽 방향이라고. V1의 극성을 요렇게 잡으면 이 극성을 방해하는 쪽,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못 들어오게 방해하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E1이라고 하는 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역기전력이. 그래서 그냥 V1, E1을 그냥 같은 값으로 봐도 좋아요. 같은 값으로. 여기 교류 전압 넣은 만큼 교류 100V 넣었으면 여기서 그 100V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교류 100V가 또 여기 발생을 한다고요. 역기전력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V1이면 E1. 그럼 전류가 흘러요. 이제 흐르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 자속이 결국은 어디를? 이쪽 코일을 관통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기 회로를 돌게 됩니다. 이 자속이. 근데 이게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교류니까.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거에 따라서 이 자속의 방향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았다가 전류가 바뀌면 반대로 돌았다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쪽 코일 입장에서 보면 자속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1초에 몇 번을? 60번을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코일 놓고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이 여기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E2라고 하는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E2라는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E2라고 하는 기전력을 밖으로 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2차 측에 이제 전압으로 V2라고 하는 전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은 전기적으로는 접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1차에 교류를 넣어주면 자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2차 측에 회로가 연결이 된다고요. 자기 회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쪽에 전원을 공급하면 이쪽에서 공급된 전기를 이쪽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차에서. 자,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이완. 뭐 이완이나 어차피 V완은 같은 크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V완과 이완은 원래는 달라요. 다르다는 개념이 V완이 이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건데 결국은 크기 자체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값으로 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V1과 E1은. 그래서 어떤 때는 뭐 1차 측 전압을 그냥 V1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E1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얘도 교류기죠. 이게 제가 기전력 식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직류기 거 60A분의 PZ파이N. 교류기 건요? 동기발전기 유기기전력 식이 뭐였죠? 4.44K파이FN 였잖아요. 당연히 변압기는 1, 2차가 다 교류예요. 1차에 직류는 넣어봤자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직류면. 그럼 자속도 어떻게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죠. 그럼 2차 쪽에서는 자속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똑같은 자속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시간당 자속에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이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0V예요, 0V. 직류는 넣어봤자. 그러니까 변압기는 직류에서는 변압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에서만 쓰는 거예요. 교류에서만. 왔다 갔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직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변압기는, 직류에서는. 변압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류에서. 이 직류를 일단 뭘로 바꿔야 돼요? 교류로 바꿔야 돼요. 인버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넣으면 뭐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뭐, 이완. 근데 이제 똑같다는 얘기예요. 4.44. V1이 곧 이완이고, 크기가, 그러니까 이완이니까 기전력이니까 4.44. K가 뭐죠? 권선계수. 동기계에서 얘기할 때 분포권 계수와 단절권 계수의 고. 그런데 변압기는 무슨 동기기나 이런 것처럼 슬롯이 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분포권이니 단절권이니 뭐 이런 권선법이라는 게, 아니 권선법이 있긴 한데 동기기에서 얘기하던 뭐 슬롯에 뭐 분포를 시켜서 갚느니 뭐 짧게 갚느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권선계수 K 값은 항상 뭘로 보냐면 변압기에서는 1로 봅니다. 그냥 1로. K는 항상 1. 그래서 4.44 K는 무조건 1로 보시고요. 변압기 얘기를 할 때는 K, 그 다음에 파이, F, 주파수, 그 다음에 N. 권수죠, 권수? 이거 회전수 아니에요. 권수예요. 동기기에서도. 권수. 자, 그래서 4.44 K파이 FN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V2는 어떻게 되냐? V2도 뭐 E2, V2는 이제 뭐 어차피 똑같은데 어차피 얘도 교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E2 기전력 식이니까 4.44. 역시 K는 1, 파이, F. 자, N인데 지금 그러면은 파이1과 파이2 여기서 생긴 자속하고 여기를 관통하는 자속은 값이 어떻겠어요? 파이1과 파이2는 같겠죠. 왜냐하면 이 철심을 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속이 그대로 여기에 자속을 관통하는 거예요. 자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1, 파이2는 굳이 1, 2를 구별해서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역시 여기서 60Hz면 왔다 갔다도 60번, 여기도 60번 변하는 거죠. 전류도 60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도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니까 F도 F1, F2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N은 뭐라고요? 권수. 여기 권수. N1. 여기 권수. N2. 같아요? 틀려요? 물론 뭐 일부러 같게 만들 수는 있겠죠. 10번 감고 10번 감고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변압기의 경우는 여기 권수하고 1차 권수와 2차 권수가 다릅니다. 감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N1과 N2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각각의 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면 보세요. V2분의 V1이나 V2분의 V1이 결국은 그대로 뭐가 돼요? E2분의 E1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그 어차피 4.44 파이 F, 4.44 파이 F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수비가 무슨 비율이 돼요? 기전력비 또는 1차 전압비라고요. 전압비. 맞나요? 네, 그래서 건수비 그러면 말 그대로 건수의 비예요. 1차 권선, 그러니까 변압기의 1차 측 건수와 2차 측 건수의 비율.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냐면 2차 측 건수분의 1차 측 건수 N2분의 N1 2차분의 1차 이걸 건수비라고 그래요. 1차분의 2차를 건수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한. 네, 그래서 건수비 그러면 2차 측 건수분의 1차 측 건수 N2분의 N1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그대로 무슨 비가 된다고요? 전압비 또는 기전력비가 되는 겁니다. 1, 2차에. 그래서 N2분의 N1은 그대로 V2분의 V1. 뭐 여기 뭐 쓸까요? 뭐 2투분의 2완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뭐 이렇게 보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권수의 비율만 잘 조절을 해주면 전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전압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변압기 권수만 잘 많이 감고 적게 감고 해주면. 그죠?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권수를 가지고. 그게 변압기예요. 네, 필요한 전압으로 입력으로 받은 전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쓰는 전압이 아니에요. 받아서 보니까. 그러면 변압기를 이용해서 권수만 잘 감아가지고 조절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압기잖아요.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기. 물론 교류에 한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수비는 곧 전압의 비율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 뭘 걸어요? 이제 2차 측에다가. 이제 필요한 전압으로 만들었으면. 필요한 전압으로 만들었으면 뭐 전등이라도 하나 걸어서 부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하는 몇 차에서 써요? 2차에서 쓰는 거예요. 2차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를 1차 측을 뭐 전원 측, 네, 2차 측을 부하 측, 네, 전원 측을 몇 차라고 한다고요? 1차, 부하 측을 2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100%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보통은 대부분 변압기를 쓸 때 저기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제가 그랬죠. 동기기 발전소 동기발전기잖아요. 보통 한 2000V 만 조금 넘는 전압으로 보통 발전한다고. 그죠? 근데 우리 1차 송전 보면은 보통 뭐 전압이 얼마라고 그래요? 뭐 345 또는 뭐 765 이렇게 되잖아요. 345,000V. 근데 만 몇천 볼트 빼가지고 그 1차 송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1차 송전 투입되는 고기는 승합을 해야죠. 그럼 거기서 쓰는 변압기는 오히려 1차보다 2차가 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많이 감겨 있겠죠. 10,000V 받으다가 막 3, 4, 5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1차가 저압측이 되고 2차가 고압측이 됩니다. 이제 그 경우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제 1차 송전에서 2차 송전 뭐 넘어가고 배전 쪽으로 넘어가고 우리한테 이제 오는 동안 처음에 딱 한 번만 전압을 높이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뭐예요? 그리고 이제 배전 쪽에서는 다 그러니까 전압이 오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변압기들은 대부분 1차가 고압측이고 2차 측이 저압측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뭐 고압측, 저압측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100%는 아니라고요. 2차가 고압측일 수도 있어요. 드물겠지만. 근데 전원측이고 부하측인 건 뭐 100%죠, 이거는.
네, 그리고 1차 측, 2차 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공급한 출력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kVA다. 공급한 전력 용량이 용량. 그럼 당연히 2차에서도 얼마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중간에 이제 이 변압기도 손실이 있는데 일단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치고 손실이 없다고 치고 그럼 당연히 100kVA 1차에서 공급했으면 여기서 전압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여기서도 용량은 얼마를 써야 돼요? 100kVA를 쓸 수 있어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전압을 여기서 높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수 많이 감으면. 그 10배로 높였다고요. 전압이 10배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즉 용량이 10배로 늘어나나요? 그러면 논하게요? 용량 쬐끔만 받아다가 집에다가 집 질 때 방 하나는 변압기로 만들어가지고 전압 잔뜩 올려서 쓰면은 한전에서 쬐끔만 받아가지고 그죠? 예, 그런 건 없어요. 공짜는 없다고요. 어차피 쓸 수 있는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그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똑같다고요. 단지 그거를 고압으로 해가지고 쓸 거냐, 이게 찔찔찔 나오게 해서 쓸 거냐. 고압으로 나오고 하면 시원하니 좋죠. 예, 찔찔찔 나오는 것보다. 근데 그만큼 어때요? 빨리 없어지잖아요. 이게 어차피 쓸 수 있는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양. 용량은. 근데 용량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10배로 높였으면 어차피 용량이 똑같다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10분의 1로 줄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압비가 만약에 뭐 10대 1이면 전류비는 거꾸로 1대 10이 된다는 얘기죠.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건수비가 전압비로는 2분의 1, 2분의 1,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비로는 이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I1분의 I2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또 문제가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임피던스 계산을 하면 임피던스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전류분의 전압이죠. 전류분의 전압인데 지금 이 건수비를요 10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볼게요. 10. 건수비가 10이면 2차분의 1차예요. 2차분의 1차. 건수비가 10이면 1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배 많이 감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압은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압 V는 어떻게 줄어든다고요? 10분의 1, 즉 건수비 분의 1로 줄어들어요. 건수비가 10이라고 하면 2차로 넘어가면 전압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근데 거꾸로 전류는 몇 배가 되겠어요, 그럼? A배가 되죠. 전압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전류는 A배가 돼요. 10배가 돼요. 그럼 임피던스는 몇 배 돼요? A 제곱분의 1배. 즉 100분의 1이 된다고요. 임피던스가. 맞나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변압기를 놓고 1차 측에서 이 회로를 변압기 회로를 바라볼 때하고 2차 측에서 이 변압기 회로를 바라볼 때는 분명히 같은 걸 보고 있죠. 같은 걸 1차에서 바라보느냐, 2차에서 바라보느냐인데 요 임피던스 값이 1차에서 바라볼 때하고 2차에서 바라볼 때하고 건수비 제곱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수비 제곱분의 1배만큼 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를 임피던스를 가지고 이 건수비를 Z2 다시분의 Z1 다시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요, 1차 측에서 V1을 그냥 아무 숫자나 넣을게요. 1000V 넣었어요, 1000V. 1000V 전압을 넣었어요, 1차 측에서. 권수비가 10대 1이에요. 1차하고 2차의 비율이 10대 1.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번 감았으면 여기는 한 10번 감았다고요. 10대 1. 그러면 권수비는 뭐예요? 2차분의 1차 해야 되니까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수비가 10이라는 얘기가 10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은 몇 배 돼요, 지금? 10분의 1이니까 몇 볼트 돼요? 근데 여기 전압은 100볼트가 되는 거죠. 여기 전압이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치면 100볼트의 전압이 나와요. 자, 근데 요때 여기 흐른 전류가 뭐 1A 흘렀다고 해볼게요. 1A. 전류가 1A 흘렀어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르게 돼요? 몇 암페어요? 전압이 10분의 1로 줄었죠? 네, 그럼 용량은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류는 10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10A의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이걸 1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몇 옴이 돼요? 1차 측에서 바라보면 임피던스가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1A 흐르고 1000V였죠. 1000옴이죠. 예, 그게 이제 여기 지금 Z1-이라고 하는 게 1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1000옴. 근데 이걸 2차에서 바라보면 몇 옴이 돼요? Z2- 이게 2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예요. 2차에서 바라보면 전류분의 전압하니까 몇 옴이에요? 10옴이잖아요. 그럼 여기 넣어봐요. 루트 Z2- 10옴분의 Z1- 1000 맞죠? 는 얼마예요? 10 맞죠? 권수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를 가지고 또 권수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임피던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금 크기만 썼지만 임피던스 형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저항. 근데 1차니까 1차 측에서 바라본 저항 R1- 플러스 J 1차에서 바라본 리액턴스 X1- 이렇게 되겠죠? 2차도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표현이 됐겠죠. 그걸 뭐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이제 크기로 이제 이건 바꾼 걸 얘기하는 거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얘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때, 왜 저항은 저항끼리만 하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만 계산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이제 보통은 여긴 안 쓰는데, 뭐 굳이 이제 써보면 이게 저항만 가지고도 R2- R1- 또는 X2- X1-.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다 계산이 된다고 똑같이. 자, 그래서 권수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알고 있는 값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제 이렇게 계산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쓰고 나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왜 여기다가 다시를 이렇게 아니 그냥 뭐 1차에서 본 거니까 그냥 Z1이라고 쓰고 2차에서 본 거니까 그냥 Z2라고 쓰면 그냥 편할 걸 왜 꼭 이렇게 다시를 지금 붙여놨냐면 지금 여기 1A 전류 흘러서 1000V 전압으로 여기 1A 전류가 흘렀죠. 그 만약에요. 여기서 전등을 하나를 지금 이렇게 켰죠. 지금 2차에서. 뭐 100V니까 뭐 이제 전등은 100V짜리 전구 하나 이렇게 켰다고요. 하나 더 켜요. 병렬로 부하가 늘어났어요. 당연히 이거 합성 저항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있을 때보다 똑같은 게 2개면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똑같은 전압이 여기에 가해졌을 때 흐르는 전류가 몇 배 돼요? 2배 되잖아요. 저항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부하가 2배면 어차피 병렬로 달리는 거니까
맞죠? 여기 부하 전류가 늘었어요. 쓰는 전류가 늘었다고요. 한 개 키다가 두 개 켰다고요. 아니 그냥 단순한 생각에 전등 똑같은 거 한 개 킨 거보다 두 개 키면 전력을 2배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키든 두 개 키든 전압은 220V로 똑같이 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이 2배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2배 된다는 얘기라고요. 맞나요? 왜요? 병렬 연결되니까 합성 저항이 2분의 1로 줄어서 2배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전압으로. 네. 그러면 전기를 2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키든 두 개 키든 여기 흐르는 전류가 1A가 똑같이 흐르겠어요? 그러면 부하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전기요금 똑같이 나와요?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부하가 2배가 돼서 부하 전류가 2배가 되면 이 전류도 2배로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류분의 전압해서 계산했던 1000옴 있잖아요. 1000옴. 이 1000옴이 1차 코일만의 임피던스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쪽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전기적으로는 절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차와 2차는 자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2차 쪽에서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1차 쪽도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류분의 전압해서 계산한 이 임피던스 1000옴이 이 1차 권선만의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 권선, 2차 권선, 부하 달렸으면 부하 것까지 계산된 토탈 임피던스가 이 1000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Z1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럼 Z1은 뭐냐? 다시 안 붙인 건 1차 코일이 가진 임피던스예요. Z2라고 쓰는 게 있다고요. Z2는 2차 코일만이 가진 임피던스요. 그런데 지금 이 Z1 다시는 이 Z1과 Z2의 합이라고요. 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10옴 2차에서 계산한 거잖아요. 2차에서 계산한 이 임피던스도 2차 코일만의 임피던스 10옴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2차 쪽에서 바라봤을 때 1차와 2차가 연결된 1차, 2차 임피던스의 합이라고요. 합. 그래서 다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1차만의 임피던스, 2차만의 임피던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네, 다시 또 왜 붙였나 하시지 말고 달라요. 의미하는 게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건수비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건수비 얘기를 하느라고 이걸 뭐 분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을 시켜버렸는데 원래 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쪽에다 다시 써볼까요? V1이나 E1이나 4.44 파이 F N 뭐 1이면 여기도 1이고 뭐 2면 여기도 2겠죠? 예. 그래서 보통요 뭐 1차 쪽에서 뭐 기전력이 몇 볼트다 아니면 2차 기전력이 몇 볼트다 예, 그러면 자속이 변압기 내의 자속이 얼마냐. 물론 이제 변압기 뭐 주파수라든지 권수라든지 이런 거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자속을 구하기 위해서 뭐 다 넘어가겠죠? 4.44 주파수 F 그 다음에 권수 분의 뭐 E1이라도 좋고 아까 V1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속을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철심에 여기 단면적을 알려줘요. 두께 단면적을. 그래 놓고 저 철심 내에 자속이 아니라 자속 밀도를 구해라. 그럼 자속 밀도 B는 뭐죠? 자속이 철심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 단면을 자속이 얼마나 촘촘하게 뚫고 지나가느냐. 그걸 자속 밀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속을 뭘로 나눈 거? 단면적으로 나눈 거. 그래서 저거 철심 단면적만 알려주고 똑같은 상황을 주어진 상태에서 자속을 구하라고도 하고 자속 밀도를 구하라고도 해요.
이거 이렇게 계산한 거 면적으로만 한 번 더 나눠주면 자석 밀도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을. 이거 뭐 지워버린 식만 기억하시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권수비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물론 교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일단 어느 한 순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느 한 딱 순간에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이쪽 단자가. 그럼 이쪽이 뭐겠어요? 마이너스일 거예요. 물론 계속 바뀔 겁니다. 교류니까. 근데 요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요 순간에 요쪽에는 기전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나사를 감는 방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일을 감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렸던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서도 이제 전압은 바뀌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나오는 형태로 표준을 삼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감극성이라고 그래요. 이 상태를 감극성이라고 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그래서 감극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그걸 가극성이라고 그래요. 가극성. 근데 우리나라는 감극성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없으면 그냥 감극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감극성이라고 할까? 이제 뭐 사실 궁금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걸 왜 감극성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여기를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전압 몇 볼트 넣었다고 그랬죠? 1000볼트. 1000볼트 넣어서 여기 몇 볼트 나왔어요? 100볼트 나왔는데 1차 권선의 한 단자하고요. 2차 권선의 한 단자를 여기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인 여기하고 여기 단자. 밑에는 지울게요.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올까요? 이 전압이. 여기서 얼마 넣었다고요? 1000볼트가 넣었어요. 그러면 유도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100볼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플러스일 때 여기에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전압이. 네, 여기서 900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거를요. 자, 보세요. 이거를 여기를 잡아가지고 철심을 잘라서 반듯하게 이렇게 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면은 저게 어떻게 되냐면 자, 1차 권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몇 볼트 넣었다고요? 1000볼트를 넣었죠. 1000볼트 넣었는데 여기가 위에가 지금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였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일자로 펴서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붙었으니까 이렇게 선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2차 코일이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100볼트가 떴는데 뭐랑 만났어요, 선이? 플러스랑 여기도 플러스랑 만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거 100볼트죠. 우리 이렇게 되면요. 플러스랑 건전지 연결할 때도 플러스랑 연결하면 전압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여기서는 여긴데 빼기가 돼서 900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감극성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랑 뭐랑 연결한 게 돼요? 마이너스랑 연결한 게 되니까 그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여기 몇 볼트 나와요? 1100. 더해지잖아요. 그 가극성.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게 헷갈리시면. 자, 우리나라는 감극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두 번째로 가요. 자, 두 번째는, 변압기 두 번째는 이제 환산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보셔야 돼요. 환산. 그럼 이제 이 환산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Z1 다시가 있었죠? 그 Z1 다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변압기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 측에서 그 변압기를 바라봤을 때 그 변압기 전체의 임피던스라고, 1차만의 임피던스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차만의 임피던스인 Z1과 2차만의 임피던스인 Z2를 더해라.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요. Z2-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잖아요. 2차에서 바라본 거죠? 2차에서 바라봤을 때 1차 권선 임피던스하고 2차 권선 임피던스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1차 권선 임피던스인 Z1과 더하기 2차 권선 임피던스인 Z2. 그러면 Z1-랑 Z2-가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아까 똑같았나요? 아니죠. 왜요? 1차하고 2차는 전압하고 전류가 바뀌어버리니까 임피던스도 A 제곱분의 1배로 바뀌어버리잖아요. 1차에서 볼 때랑 2차에서 볼 때랑. 맞죠? 네, 그래서 자, 이거예요. 이걸 더할 때 그냥 더할 수 없어요. 환산을 해서 더해야죠. 얘는 기준이 몇 차예요? 몇 차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변압기를. 1차에서 보죠. 그러니까 기준이 1차예요. 그러니까 1차 거는 환산해서 더해요, 안 해요? 환산 안 하죠. 어차피 1차 건데 얘는 1차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1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Z1은 그냥 더해요. 문제는 2차죠. 2차. 2차 거는 전압하고 전류가 바뀌어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2차로 넘어가면은 1차 기준으로 봤을 때 2차로 넘어가게 되면 권수비 제곱분의 1배로 바뀌어버리죠. 1차 거를 2차 쪽에서 봤을 때는 권수비 제곱분의 1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임피던스 기준이. 그러니까 거꾸로 2차 걸 1차로 지금은 넘겨서 더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1차에서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차 걸 1차 기준으로 도로 바꿔놓으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겠어요? 권수비 제곱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1차 기준으로 돌아온다고요. 1차 기준에 맞춰진다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서 그러면 2차 권선의 임피던스가 1차 기준으로 환산이 된다고요. 그래 놓고 1차 코일의 임피던스하고 환산된 2차 코일의 임피던스를 더해야 1차에서 바라보는 1차, 2차 전체 합산 임피던스가 된다고요. 내용이 그렇다고요. 뭐 그걸 이해를 하고 보시면 더 좋은데 그냥 이렇게 환산한다라고 그냥 외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얘는 기준이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2차 거는 어차피 2차 기준이니까 얘는 그냥 더하면 돼요. 문제는 얘죠. 1차 걸 2차로 맞춰야 되잖아요. 2차 기준으로. 그럼 아까 그랬죠. 1차 걸 2차로 맞출 때는 저렇게 바뀌어 있는 거라고. 전압전류가 바뀌어버려서.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환산해놓고 2차 기준으로 환산해놓고 2차 거랑 더해야 2차에서 바라보는 1차와 2차 전체 합이 되죠. 됐나요? 예, 이게 환산이에요. 이게 1, 2차 환산식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요 속에는 뭐도 있어요? 저항도 있고 리액턴스 들어있죠? 임피던스니까.
예,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저항만 따로 뽑아서 R1 다시 1차 권선에도 저항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권선에 저항, 리액턴스는 빼고 2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R1 다시는 1차 측에서 바라본 변압기 1차 권선, 2차 권선 저항의 합. 예,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요. 1차 권선만의 저항 플러스 A제곱에 2차 권선만의 저항. 권수비 제곱을 곱해야 1차 기준에 맞게 환산되고 더해야 1차 거랑 1차에서 바라본 1, 2차 합산 저항이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2차에서 바라보는 저항도 있겠죠. 똑같아요. A제곱분의 R1 플러스 기준이 2차니까 2차 권선만의 저항은 그냥 더하면 될 테고 또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대로 똑같다는 겁니다. X1 다시는 X1 플러스 A제곱 X2 또 X2 다시 A제곱분의 X1 플러스 X2 자, 이렇게 환산해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산이 어디 필요한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형태로 자,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는데 1차 권선이 있고 2차 권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1차 권선에 임피던스가 이 코일이니까 얘 임피던스가 있겠죠. Z1이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J4옴 요게 그 다음에 요 2차 권선도 임피던스가 있겠죠. Z2가 요거는 0.3 플러스 J 0.4옴이다 라고 해볼게요. 나중에 여기다 이제 부하를 걸었는데 전기를 쓰려고 이제 램프를 걸든 뭘 걸든 하여튼 부하를 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하의 임피던스가 요게 1 플러스 J 3 플러스 J 이거 너무 큰가? 이렇다고 해봐요. 네. 그랬을 때 1차 측에다가 권수비는 30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1차에서 전압을 1000볼트를 넣어봤다. 1000볼트 전압을. 네. 그러면 요때 2차의 전류가 얼마나 흐르겠느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면요. 자, 전압 알죠? 임피던스들 다 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있고 전압 있으니까 전류 구하라 그러면 ohm의 법칙으로 I는 Z분의 V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죠? 아니, 그렇게 구해요. 그렇게 구할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환산이요, 환산. 1, 2차를 넘나들면서 전압 전류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계산하려면 이제 저 환산이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해 보죠. 2차 전류,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계산이,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임피던스 분의 전압 맞죠? 근데 지금 몇 차 전류를 계산하고 있어요? 2차요.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기준에 맞춰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로 전체에 2차에서의 임피던스를 한번 보자고요. Z2 다시요. 2 다시. 분의 전압은요? 지금 몇 차 전류 구하고 있어요? 2차 전류니까 2차에서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1차 전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V2.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Z2-를 구하는 거. 2차에서 바라본 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까 저기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기준이 2차죠. 그러니까 A제곱분의 Z1 플러스 Z2 2차 건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권수비가 30이라고 그랬죠? 30의 제곱 Z1이 얼마예요? 3 플러스 J4 네, 플러스 그 다음에 Z2는요? Z2가 0.3 플러스 J 0.4죠? 이건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여기 무부하가 아니라 여기 부하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2차에 달죠. 네, 그러니까 2차 임피던스에 얘도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대로 2차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0.1 플러스 J 0.1 이렇게. 그러면 요걸 계산하시면 이거 3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가 좀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10제곱이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100분의 3이니까 0.03인가요? 그럼 일단 여기 실수부 0.3 이렇게 하면 0.4죠? 요거 0.03이니까 0.43 이렇게 되죠. 실수부들 다 더한 거. 맞나요? 더하기 J. 마찬가지로 여기도 0.1 이렇게 하면 0.5 그리고 요게 0.04니까 0.54요? 맞나요? 0.54. 예, J는 J끼리 0.54, 0.54 맞죠? 예, 그러면 총 임피던스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루트 뭐 0.43 제곱 더하기 0.54 제곱하면 뭐 몇 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분의 요 계산한 거 분의 전압 V2는요. 이거 1000에 10이면 10대 1, 그러니까 10이면 10대 1인 거라고 그랬죠? 1000V 넣었으니까 여기 2차 전압은 몇 볼트 돼요? V2는 100V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한 거 분의 100V 이렇게 해주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 이런 막 부하 것까지 막 주고 그렇게는 보통 문제는 그렇게는 잘 안 내요. 이해를 해보시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환산이 필요하다는 거. 환산이. 그냥 막 임피던스 그냥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전압 전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막 되게 혼선이 오거든요. 있나요? 네, 이래서 이제 환산이라는 게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환산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환산이 끼면 뭐 계산이 좀 복잡해지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해만 이런 식으로 이해만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변압기의 이제 등가 회로를 볼 거예요. 등가 회로.
변압기 등가 회로. 근데 등가 회로도 최소화시켜서 볼 겁니다. 예, 최소화시켜서 볼 거예요. 자,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1차 권선, 2차 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1차요. 1차 권선인데 이 부분은 이 임피던스는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권수비 넘기는 내용만 생각하세요. 권수비대로 전압이나 전류가 이제 바뀌어지는 내용만 생각하세요. 권수비 부분.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권수비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1차 권선에는 근데 임피던스가 있죠. 그 임피던스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그릴게요. 임피던스니까 이제 리액턴스도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 권선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따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권수비 넘어가는 관계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2차 쪽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복잡한데 이렇게까지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세요. 우리가 2차에서요.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건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해서 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전기를 쓰면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전기를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여기서 전등을 켜든 안 켜든 이 변압기요. 뭐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면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그 1차 측은 한전 쪽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쓰든 안 쓰든 전등을 하나를 켜든 두 개를 켜든 100개를 켜든 이 전압은 계속 들어오죠. 부하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이. 맞나요? 계속 가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전기를 끌어다가 여기서 부하를 연결을 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전기를 아예 안 쓴다고 쳐도 1차 쪽에서는 한전 쪽에서 공급되는 이 전압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자, 우리가 쓰는 전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이 상태가 지금 무부하죠. 개방된 상태. 부하를 안 걸었으니까 여기 단자에다가 부하가 없으니까 여기가 개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기요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죠. 근데 내야 돼요. 네, 근데 내요. 아니, 가정은 안 내요. 근데 이 건물은 내야 돼요. 왜냐면 요 밑에 이제 뭐 이런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는 전봇대에 있는 데서 가져다가 쓰잖아요, 전기를. 근데 이 건물은 옥상에 변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는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는 주인이 한전이죠. 그럼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한전이 책임을 지죠. 근데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상에 변압기가 누구 거예요? 여기 건물주 거예요. 변압기도 건물주가 사다가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죠. 근데 보세요. 여기 전기를 안 써요. 근데 여기 전압은 계속 들어오죠. 그럼 이거 지금 1차 측에 전류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이 구조상. 여기 전압이 투입되면 여기 안 써도 여기 전류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쓴다고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겠냐고요. 이게 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죠?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때 흐르는 여기 전류를 뭐라고 하겠어요? 무부하 전류. 무부하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니까. 그래서 무부하 전류가 흐른다고요. 무부하에서도 1차 측의 전류가.
근데 무부하 전류는 2차에는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무부하 전류는 1차 전류예요. 1차에만 흐르는 전류. 무부하, 부하 측하고는 무관해요. 관계가 없어요. 2차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무부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를 이제 등가 회로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회로를 이제 등가라는 게 간단하게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배제를 하고 실제로는 이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엔 그린 건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 여기 임피던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부하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그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측에는 그러니까 요건 일단은 지금 배제를 할게요. 1차 측에는 뭐가 흐른다? 개방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무부하 전류. 그리고 다른 말이 있어요. 무부하 전류. 변압기에서는 이 무부하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해요. 여자 전류. 그러면 이 여자 전류 흘러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부분은 뭐만 본다고요? 그냥 권수비 관계만 지금 보는 거지. 실제로 아까 여기에 이 권선의 임피던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옮겨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전류는 부하가 없어도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권수비 관계만 보자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는 안 가지지만 이렇게는 안 넘어가지만 분명히 1차 측에서는 흐르는 전류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병렬로 뭔가 여기 회로가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차 측에. 그러면 이쪽에서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이쪽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1차 쪽에는 전류가 여기를 타고 흐르는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병렬로. 그러니까 이 전류, 여자 전류를 제한하는 요거를 우리가 여자 임피던스 또는 병렬형으로 연결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여자 어드미턴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를 제한하는 게 뭐다?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 다시 여기로 가서요. 그러면 여기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제 여기로 흐릅니다. 이 임피던스 뭐 관계는 무시한다고 그랬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병렬형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다. 그러면 이 전류는 무슨 일을 해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자속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류가 결국은. 여기서 부하를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자속을 돌려요. 그래서 철심을 자화는 시켜놔요. 여자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여자 전류거든요. 여기서 쓰지 않아도 철심은 계속 여자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 쓰는 거지만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서 스위치 딱 올려가지고 불 켤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전등 연결해서 불을 켜려고 하는데 이게 여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갑자기 불 켰는데 아니 안 쓰니까는 아예 여기서 차단시켜 놔버렸어요. 여기 차단기를 이렇게 붙어있는 차단기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안 쓰니까 그냥 끊어야지. 갑자기 뭐 놓고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 불 켰는데 안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기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철심은 계속 여자를 시켜놓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쓰든 안 쓰든. 갑자기 쓸 수 있으니까. 갑자기 와서 스위치 딱 올리면 바로 불 켜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화를 시켜둔다는 거예요. 이 전류의 목적이 철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대기 상태, 자화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속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아마 자기학 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자속이 왔다 갔다 계속 변화를 할 때 이 철심이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그리게 되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는 게 발생해요. 철심에서
자속이 왔다 갔다 하면 자화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때 철심에서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손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이 생기고 또 자속이 도체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이 철심의 표면에 회전하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와전류라고 그래요. 와전류. 와류라는 게 생겨서 이거 직류기 할 때 철손 얘기했었죠. 그때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거하고 와류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철심에서 생기는 손실인데 우리가 쓰는 부하가 하나도 없어도 자화는 계속 시켜놔야 되고 여차하면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심에서 지속적으로 뭐가 생겨요? 손실이 계속 생기게 돼요. 이게 철손. 그래서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옥상에 변압기 있고 거기서 이 밑에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층마다 막 여기 밑에 식당도 있고 전기 엄청 써요. 이게 한 달이면 전기요금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이 건물 전체에서 쓰는 게 한 4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이 그런데 저런 큰 빌딩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한 달 전기요금이 몇 천 단위 1년이면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전기요금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전기 우리 지금 쓰지 말자 해가지고 쫙 내렸어요. 다. 이 건물 전체가. 그러면 전력량계 돌아간 만큼 돈 내야 되니까. 그거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전력량계 돌아갑니다. 왜요? 저 손실 때문에요. 철손 때문에요. 네. 왜냐면 그 변압기에 철심은 계속 자화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지금 안 쓰자고 그래서 부하 다 내렸으니까 그렇지. 누가 갑자기 무슨 일 생겨서 들어와서 뭐 불 킬지 뭐 냉장고를 킬지 어떻게 알아요? 대기 상태로 있어야지. 네. 자, 그래서 철심을 자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변압기 등치가 커지면 철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손실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입주가 몇 개 안 됐으니까 전기도 많이 안 쓰고 그 변압기 조그마한 거 사다가 쓰는데 이게 이제 입주 다 되고 나중에 특히 집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면 전기를 점점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나중 생각해,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나중 생각해서 변압기 다룰 때 평상시 쓰는 것보다 훨씬 큰 변압기들을 다뤄요. 나중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변압기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한 10년 앞을 보고 겁나 큰 변압기를 갖다가 걸어놓으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제. 왜요? 철손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전기를 쓰지는 않는데도 어때요? 계속해서. 손실에 의해서. 전력량계 돌아가고. 그리고 얘는 어때요? 밤이든 낮이든 1년 365일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것만 해도 1년이면 저런 건물 같은 경우는 무부하손 때문에 내는 그 돈만 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몇 억씩 낸다고요. 그 손실로. 물론 이제 그게 주인이 내지는 않죠. 세입자한테 이제 다 뿜빠이 시키거든요. 뿜빠이 시켜서 그 손실 부분까지 어차피 다 냅니다. 다 내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무부하손. 그래서 철손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부하손이라고 했던 거예요. 부하하고 무관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냥 똑같은 양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쓰든 안 쓰든 철심을 자화하는 데는 똑같은 손실값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지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무부하 전류. 이걸 제한하는 게 있겠죠. 뭐 엄청 크게 흐를 수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류는, 자,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는
자, 방금 얘기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 철심을 자화시키는 역할. 또 하나는 뭐? 손실로 까먹는 거죠. 철손으로 까먹어요. 이 전류 중에 들어온 전류의 일부를. 그래서 무부하 전류는 일단 우리가 철손으로 까먹는 전류. 아이언 해서 철 대신에 아이언 해가지고 아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류? 철손 전류. 철손 전류와 또 뭐? 네, 철심을 이제 철손으로 뺏긴 전류 말고 나머지는 자화를 시킵니다. 이제 자속을 유지해요. 자속을 만든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화전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자전류 또는 무부하전류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전류 또는 무부하전류는 철손전류. 제가 지금 전류라고 안 썼지만 철손전류의 철손이 아니고 철손전류와 무슨 전류? 자화전류의 합이다. 합. 있나요? 자, 그런데 철손은 단위가 뭐예요? 손실은 단위가 뭐죠? 와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손 전류는 와트, 그러니까 유효 전류 성분으로 보면 와트니까. 근데 자화 전류는 뭐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생각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하게 L에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L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지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철손 전류라면 자화 전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더한다의 개념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 더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전류 또는 무부하 전류인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제곱에다가. 예, 그러니까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의 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시. 그러면 자, 여길 통해 흐르는 전류가 여자 전류 그랬죠? 근데 여자 전류는 뭐뭐로 나눠져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 그러니까 여기를 병렬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철손 전류는 유효 전류 성분으로 봤으니까 저항을 흐르는 전류처럼 보는 거고, 자화 전류는 뭐? 순수하게 코일성, 자속을 만드는 전류니까 코일을, L을 흐르는 전류의 성분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와서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가 여기 와서 자, 여기를 흐르는 무슨 전류? 철손 전류와 이쪽을 흐르는 무슨 전류? 자화 전류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자 임피던스라는 말을 안 쓰고 병렬형이기 때문에 여자 임피던스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써도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여자 어드미턴스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죠. 이 여자 전류를 제한하는 이 부분을. 이해되시죠? 예. 그 변압기 하다 보면 처음에 여기 이해하시기가 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 어드미턴스 부분. 사실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변압기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자, 이제 뭐 학교에서 이걸 배우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에 이제 저항, 그러니까 임피던스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도 놓고 2차에도 임피던스 놓고 나중에 이제 부하 걸면 부하 걸었을 때 이제 그 전체 등가 회로들을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보실 거 없고요. 요 개념만이라도 좀 잘 갖고 계시면 돼요. 요 여자 어드미턴스 개념만. 자, 그리고 여기 얘기가 좀 많다고 그랬죠. 이 등가회로 얘기하면서. 자, 그럼 철손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볼 건데, 자, 철손. 이 등가회로에서는 이제 철손을 어떻게 보느냐? P, 아이언 해서 철, PI. 이렇게 씁니다. 기호를. 철손 PI는
자, 이 회로상에서 결국은 어디 걸린 전력이냐면 여기 걸린 전력이죠. 저항성에 걸린 전력이요. 여기 걸린 전력. 근데 1차에서는 부하를 쓰든 안 쓰든 여기서는 1차 전압이 아이고 조금 더 빼서 전류는 철소는 전류. 자, 요 전압이 변압기 1차 측 전압이죠. V1.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압이 얼마 걸려요? V1이 그냥 걸리는 거죠. 물론 여기도 V1 걸리죠. 예, 근데 여기 걸리는 전압 V1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라고요? 철선 전류 II. 그러니까 여기 걸린 전력은 V1 II.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선을요, V1. 2차 전압이 아니에요. 반드시 1차 전압이어야 돼요. 철선은 무부하선이고 무부하선이면 부하, 2차 측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반드시 1차 전압만 들어와요. V1의 I.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손실 뭐 어차피 전력이니까 전력의 일부분이니까 그래 VI 또 뭐 있어요? I제곱 R 이건 안 쓰고 어드미턴스형으로 보니까 어드미턴스형으로 보려면 R분의 V제곱 이꼴로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R분의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R분의 V제곱인데 당연히 V는 V 뭐? 네, 1이죠. 제곱. 그리고 이 R분의 1, 저항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컨덕턴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손에 대한 요 R분의 1에 해당되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 컨덕턴스 그럽니다. 이 R분의 1을. 그래서 이제 저항을 잘 안 쓰고 어드미턴스 형태 개념들, 컨덕턴스 형태의 개념들 병렬형이라서 쓰기 때문에 분수도 없앨게요. 그래서 G라고 쓰죠. 컨덕턴스 대문자 G. 근데 여자 컨덕턴스 쓸 때는 보통 소문자 G로 써요. 그리고 철손 관계된 값이기 때문에 I라고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GI의 여자 컨덕턴스의 V1 제곱. 요렇게. 그 나중에요. 여자 컨덕턴스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당연히 변압기니까 1차 전격 전압은 당연히 문제에 주어져 있겠죠. 그리고 뭘 알려주겠어요? 철손. 이 변압기 철손, 무부하선이 몇 와트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여자 컨덕턴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주어진 철손을 뭘로만? 그냥 1차 전압의 제곱으로만 나눠버리면 나온다고요. 당연히 변압기를 알려주면 그 변압기 1차 전압 얼마, 2차 전압 얼마 이거부터 알려주겠죠. 문제에서. 그리고 철손 몇 와트다.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럼 여자 컨덕턴스가 몇 모나 되겠느냐? 철손을 V1 제곱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고요. 또는 철손 전류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손을 그냥 1차 전압으로 나눠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철손 전류 바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철손 관계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가 설명하는 저도 조금 요거 설명할 때가 조금 까다롭고 아마 이해하시는 여러분도 여기 이제 글로 써 있는 책을 보다 보면 여기가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 내용이. 근데 문제 풀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 내용이. 네, 특히 뭐? 여자 어드미턴스. 뭘 제한하는?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를 제한하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도 물어봐요. 여자 전류를 제한하는 게 뭐냐? 무부하 전류 제한하는 게 뭐냐? 여자 어드미턴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